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네, 벌써 9월 마지막 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9월 마지막 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수요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일찍 일어나서 달력을 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97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주말을 세어본다고 하면 14번의 주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14번의 주말을 거치면 벌써 다음 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아쉬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이 되었던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원 씨, 네. 이렇게 아쉬운 시간들 아쉽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원 씨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아쉬운 시간들 참 잡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면서 좀 만족을 하고 지나간 것은 좀 후회하지 않는 거. 이게 좀 저의 비법일 것 같은데요. 수민 씨는 네. 왜 아쉬우세요? 저는 이렇게 가을이 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이 봄은 다 지나가고 겨울이 오나 이렇게 쓸쓸해지기도 하면서 나이를 먹는 것도 아쉽고 항상 지나가는 것들에 조금씩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많이 말하고 현재의 감정에 좀 충실하게 아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똑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는 수민 씨와 함께하는 방송 오늘도 알차게 후회 없이 지나가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국내장, 미국장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알차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차게 준비한 소식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쉽지 않은 시간 보내보실 수 있도록 오늘의 국내 증시 브리핑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는 외국인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순매도 지속하면서 우리 장에 힘을 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에서 셀트리온 매물까지 출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이 여는 위원들의 경기 우려 불식 발언에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윌러에 이어서 보스틱, 카시카리까지 9월 인하에 대한 정당성 부여해줬고 이에 따라서 고용과 경기 침체 우려 또한 불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를 좀 보시면 2차 전지 반등에도 외국인 반도체 위주의 동반 순매도 지속되면서 장중에 약 보합권으로 전환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더 보시면요. 외국인 전장 오전에만 현물 2,500억 원 이상의 순매도 보여줬고요. 세론에서까지 매물 출회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금융, 자동차, 지주업종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레거시 업황 우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 지속했고요. 2차 전지는 테슬라 3분기 인도량 호실적과 함께 10월 로보택시 기대감과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에 국내 2차 전지주들 잘 가졌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도 영향받았죠. 대선 한 달가량 남긴 가운데 NBC 등 여론에서 좀 우세한 모습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한화솔루션 잘 가졌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좀 순매도세 보여줬을지라도 이 코스닥 안에서는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도 호재에 크게 반응하면서 상승했었습니다. 지금 각종 학회를 통해서 생물보안법 등 이벤트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부재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주들 차익 실현 출회하며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9월 미국 제조업 PMI 둔화와 패드 위원들의 이 비둘기파적 발언에 0.9원 상승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국내장 한번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 어땠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했습니다. 뉴욕 주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도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83.57포인트, 즉 0.2% 오른 42,208.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4.36포인트, 0.25% 오르면서 5,732.93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00.25포인트, 0.56% 상승하면서 18,074.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세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오늘 장중에 주가 지수가 한때 하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됐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8.7로 8월의 105.6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의 하락폭인데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이 고용 시장 여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은 여전히 건강하지만 이 소비자들은 근로 시간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 둔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세로 마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소비 심리 약화 소식에 따라서 한때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었지만 이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 주가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엔비디아는 3.97%의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젠슨 황 CEO의 지분 매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혼조세인 모습이었는데요. 재료 섹터는 1.3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금융 섹터는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변동성 지수가 3.15% 하락을 하면서 15.39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은 경제 약화에 대한 징후에도 아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는 우리 시장에도 이유가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핫 이슈 오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원 씨, 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어제 오프닝 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전기 요금이 동결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수민 씨, 혹시 이번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셨나요? 네, 좀 지구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네. 사실 이번 여름이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폭염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에어컨을 끼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 많이 켰는데 전기값이 올라갈까봐 좀 많이 걱정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또 수민 씨에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네, 맞아요. 겨울에도 전기장판 많이 쓰시죠? 저는 전기장판이 안 좋다고 해서 네. 오히려 이 온돌 바닥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아. 정말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 정말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전기장판을 많이 써가지고 네. 이 전기값이 오르면 저 진짜 추워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까지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이 소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더울 땐 정말 덥고 추울 땐 너무나 추운 한국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독립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막 새삼 이 고지서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이 아팠던 이런 네.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수민 씨도 좀 고지서 볼 때 눈물 흘리시나요? 네, 그럼요. 우리 고지서가 옛날엔 지류로 왔었는데 네. 이제는 핸드폰 알림으로 불시에 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류를 볼 때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면 네. 요즘은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 어쨌든 전기 요금을 좀 동결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하반기 연말까지는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루어지는 전기요금은 미세 조정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요.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전기요금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3개월이면 이번 연말까지는 좀 따뜻할 수 있겠으니까요.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민 씨, 이렇게 전기 요금이 인상되기 전에 혹시 네. 꼭 해봐야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우리 전기료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네. 우리 냉동실 이용하는 것도 많이 넣어놓으면 어렵잖아요. 맞네요. 저는 이열치열, 이냉치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아이스크림을 좀 열심히 채워놔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똑똑하시네요. 저도 한번 꽉꽉 채워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정작 피를 본 곳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인데요. 아마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한국전력의 재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전기 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량량 요금이 미조정액이 상당하다, 이 점을 좀 고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전 안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적자로 안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이냐 아니면 요금 정상화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도 금리 인하를 좀 결정을 했고 국제 유가가 어느덧 좀 안정세에 들었다라고 하니까 과연 한국은 요금 인상을 할지 아니면 그 다음 분기로 미뤄 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수민 씨, 핫 이슈를 끝내기 전에 좀 곤란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뭔가요? 만약에 우리 수민 씨가 한국전력의 네. 주주다라고 했을 때 네. 한국전력의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 대 네. 아니면 전기 요금이 동결되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죠. 어려운 선택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아.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전기요금은 이제 눈물 흘리지 않으면서 내면 되니까요. 좋네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의 핫 이슈는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핫 이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핫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핫이슈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정확히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약화인데요. 오늘의 핫이슈가 자동차 손해보험인 이유가 바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연이은 보험료 인하 때문입니다. 우리 주원 씨는 운전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했었던 적이 있죠. 네, 주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운전자로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운전자라면 모두 들어야 하는 이 자동차 보험, 이 지난달 대형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4개 보험사의 8월 평균 손해율이 84.2%로 밝혀졌는데요. 지난해 8월에 80.6% 대비 33.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들 회사가 전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이 85.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 전반에 걸친 손해율 약화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인데요. 특히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80% 아래였던 지난해 8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84%와 83.5%로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주원 씨, 지난달에 발생했던 화재 사고 기억하시나요? 네, 인천에서 전기차 사고 발생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고가 이 자동차 보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 건데요. 더불어서 3년 연속 이어졌던 보험료 인하도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크게 훼손이 되면서 보험금 청구가 대거 발생했던 겁니다. 또 여름 휴가철에 이 계절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더욱이 가을 태풍, 겨울의 폭설로 인한 사고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연말로 갈수록 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원 씨, 이 올해 8월에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단 더웠던 거는 물론이고 막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천둥 쳤다가 난리였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여름 날씨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이 올 여름에 비가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 보험업계 관계자가 올해 8월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사고가 잦았다면서 연말로 갈수록 손해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연말에 보험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험료가 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로까지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핫이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핫 이슈부터 저의 핫 이슈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 주고 있는 이슈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이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에서는요, 주식 시장과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이니만큼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전략까지 알차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쨌든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식 시장 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지,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관심이 생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짚고 가면 좋겠는데요. 수민 씨, 이 주식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네, 우리 주식 시장도 일반적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주식의 나쁜 소식들, 악재들이 들려오면서 주식을 팔아야겠다는 손님들이 몰리는 경우 이 주식의 주가 또한 내려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주식 시장 자체도 사고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은 결정이 되고, 그 요즘같이 변동성이 좀 큰 시기에는 네. 어떻게 손실을 줄여야 하는지 요거까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한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에 분산해서 위험을 나눔으로써 안전성을 가져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IT 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나 필수재 분야까지 나누면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를 때일수록 네. 오히려 분산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산을 좀 해야 할지 이것들에 대해서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분산 투자가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ETF 같은 금융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P 500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미국 대형주 500개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스닥을 들어가건 코스피를 들어가건 한 개만 꼽기는 내가 내 시선을 내 시각을 못 믿겠다 하시는 네. 분들에게는 좀 이 ETF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장기 투자라는 게 말 그대로 길게 가져가는 투자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우상향한다. 이 내용들 앞전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일시적인 악재로 인한 하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단단한 기업이다. 이런 보장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하락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유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필요할 만한 어떤 태도 같은 게 뭐 멘탈 관리도 멘탈 관리지만 객관적인 지표나 어떤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도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세요.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얼마나 단단한가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재무 상태를 어떻게 보면 좋은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인 재무 상태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또 투자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또 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주에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열띤 토론 아닌 토론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당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에도 수익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 투자 말고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암호화폐나 부동산에 또 관심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도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가 이 주식 내에서의 종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 부동산으로도 나누어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릅니다. 암호화폐는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위험성을 추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분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산 상황 그리고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자산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할 곳의 자산 투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네. 그리고 나의 처지와 나의 리스크와 목표를 잘 설정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좀 지켜가는 것이 지금 우리 시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원 씨가 궁금한 부분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부터 다양한 자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앞으로도 생경의 시간에 알차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도움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언제 일어나서 이거 보고 있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언제든지 바로바로 다시 보실 수 있는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가시면요. 저희 pak스 인베스테이너가 짜잔 이렇게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재미있게 또 경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멘토분들의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수익화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된 공부 자료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해 볼 수 있는 텍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바로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팍스 통신망인데요. 아직 공부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주식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해보자. 오늘도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온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슈들, 경제 이야기들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들 좋아하시는 트윅스, 그리고 M&M, 스니커즈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 초콜릿들이 코카콜라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비상장 가족 기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초콜릿을 만드는 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콜릿뿐만 아니라 강아지 사료를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을지 초콜릿처럼 달콤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공 스토리의 시작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마스라는 기업이 사실은 창업주 포레스트 마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캔디바를 초콜릿으로 바꾸자 이런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 1920년대 당시에 있었던 초콜릿이 쉽게 녹아버리는 초콜릿에 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레스트가 이 초콜릿을 이런 사탕으로 코팅한다면 잘 녹지 않지 않을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에서 마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초콜릿이 바로 이 밀키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밀키웨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초콜릿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밀키웨이가 단순히 초콜릿이 아니라 우주를 연상시키는 달콤함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밀키웨이를 기점으로 이 마스의 수익도 쭉쭉 성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스니커즈입니다. 스니커즈는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포레스트가 밀키웨이 멈추지 않고 스니커즈라는 대표작까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스니커즈가 이렇게 견과류와 카라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초콜릿인데요. 이런 맛있는 조합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다. 앞선 밀키웨이와 함께 마스의 매출을 400배나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구색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춰놔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스니커즈와 마스 두 가지 종류만으로 이렇게 매출을 40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스니커즈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허쉬라는 기업과도 정말 연관이 많은 게 바로 이 마스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초기 마스가 이 카카오를 생산할 때 허쉬에서 카카오를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마스가 점점 커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허쉬와 경쟁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협력을 했던 관계가 지금에는 치열한 경쟁 구도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 카카오를 비롯한 재료들을 직접 자체 생산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는 이 포레스트의 판단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협력했던 사람이 더 성장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경쟁자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기업 창립의 과정들에서도 이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포레스트 마스와 허쉬의 이야기들이 이런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의 대표적인 작품 또 M&Ms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이야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1940년대에 포레스트 마스가 전쟁 중에 초콜릿이 녹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녹지 않는 방안들을 열심히 고민을 해낸 결과 전쟁터에서도 군인들이 초콜릿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초콜릿을 설탕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초콜릿을 설탕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앞선 밀키웨이와 비슷하게 손에서도 녹지 않는 초콜릿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M&Ms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M&Ms의 슬로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손에서 녹지 않고 입에서 녹는다. 이게 바로 M&Ms의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이 유명한 카피가 이 M&Ms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콜릿이 손에는 묻지 않고 입에서는 정말 사르르 녹는다.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있었던 초콜릿과는 모양도 맛도 매력도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슬로건 덕분에 M&Ms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M&M's 초콜릿 정말 좋아하는데요. 조원 씨, 네. 조원 씨는 이 M&M's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저한테 네. 먹는 거를 물어보시는데 좋아하시나요? 요거는 조금 안 어울리는 말인 네. 것 같고 저는 다 좋아합니다. M&Ms도 좋아하고 이 앞에 나왔던 스니커즈도 좋아하고 밀키웨이 다 좋아해서 네. M&Ms는 뭐 당연히 좋아합니다. 또 M&Ms가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데 여기 네. 웃고 있는 빨간 친구처럼 네. 색깔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 주원 씨는 M&M's 먹을 때 어떤 색상이 가장 좋으셨어요? 요것도 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네. 어떤 걸 좋아하냐? 저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안 가리고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색깔마다 맛이 다른가요? 저는 뭔가 네. 색깔마다 맛이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빨간색이 좀 더 맛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주원 씨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맛은 다 똑같겠거니 했지만 빨간색이 왠지 리더일 것 같은 느낌. 네. 그 느낌은 분명히 있죠. 맞아요. 여기서 웃고 있는 우리 빨간색 친구가 리더니까 좀 더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출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컬러감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을 했다는 게 이 마스의 똑똑한 부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포레스트 마스가 똑똑한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포레스트 마스가 단순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자동화 시스템에까지도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는 초콜릿 생산 과정에서 인력에 의존하는 것을 뺐고요. 기계를 통해서 더 빠르고 일관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동화 공장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 덕분에 마스가 대량 생산에도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마스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트윅스나 스니커즈 같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제품들 정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고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 자동화 시스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 포레스트 마스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기술 혁신가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원 씨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네요. 사실상 저는 초콜릿 이야기가 나오니까 초콜릿에 좀 매몰이 되어서 네. 오늘 초콜릿 이야기 하나보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시기에는 기술로 넘어가야 이 사업 확장에 무언가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밝혔던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포레스트 마스의 독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허쉬와의 협력 관계를 없앨 때에도 카카오를 단독 생산하겠다.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단호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포레스트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독하고 멋진 기업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마스의 시작과 발전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스가 현재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 기업이 여전히 비상장 기업인데요. 경영권을 가족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외부 투자자들의 간섭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가 지금까지도 식품과 초콜릿, 반려동물 제품까지도 정말 다양한 입지에서 이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이 마스의 행방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스에서 나오는 트윅스부터 스니커즈, 마스 초콜릿바까지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초콜릿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주원 씨, 오늘 끝나고 저랑 마스 초콜릿 드시러 가시겠어요? 이거 플러팅인가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확실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사는 건 아시죠? 그럼요. 제가 그럼- 또 마스 소개했으니까. 그럼 제가 또 먹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초콜릿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기술로 넘어가면서 네. 굉장히 우리 시장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또 산업도 초콜릿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애견 사업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이 비전이 굉장히 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동화를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시대에 초콜릿,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주제를 일정하고 균일하게 많이 생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역시 기업가는 다르구나 이런 면모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주원 씨라면 그 시대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LG전자 구인회 네. 사장님인가를 이제 소개할 때 네. 굉장히 50년 전에도 되게 앞서가는 생각으로 우리 한국의 전자를 네. 키워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만큼 따라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도 좀 포부가 있는 사람이지만 네.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서 기업 대표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우리 수민 씨와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는 이 방송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민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우리 기업가들이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본받을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민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 마스의 창업자 포레스트 마스와 그가 남겼던 위대한 유산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저와 주원 씨가 좋아하는 이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초콜릿이 정말 더 맛있게 또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달콤했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저 수민이 시간은 오늘 이 시간에 물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인베스테이너가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알찬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주사인 볼트 우리 주원 씨의 알찬 퀴즈 타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재미있는 퀴즈 타임에서 잠시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봐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타이레놀 진통제로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타이레놀에 대한 사랑은 더 높아졌습니다. 타이레놀 얘기해서 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국내 관련 종목은 또 어떤 걸로 이어지는지 우리 제약바이오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좀 유익한 시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진통제 굉장히 많이 드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직장인 같은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타이레놀 조금만 몸이 아파도 이제는 바로 먹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몸살만 딱 올라온다 하면 타이레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 광고가 너무나 유행했던 우리 개보린도 2위에 있겠고요.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죠? 이지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의지를 주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위에 탁센 보이신 건가요? 우리 탁센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 부모님들 세대에 만병통치약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피린, 판코를 굉장히 좋아했던 제 친구 아버지가 또 계신데 이 아버지는 친구가 아빠 배 아파 하면은 판피린 먹어. 아빠 나 머리 아파 판피린 먹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딱 탁센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엄마 나 귀에 좀 이명 있는 것 같아. 탁센 먹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엄마도 좀 웃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좀 겹치면서 타이레놀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막 대란도 나고 했죠. 그러면서 타이레놀 없어도 여러분 아세트아미노펜이면 다 똑같은 거니까 타세놀 드셔도 됩니다 라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타이레놀 특이한 작용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민 씨에게 좀 곤란한 질문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수민 씨 혹시 이별의 아픔 겪어보신 적 있나요? 이별하면 정말 많은 것이 생각나는데 네. 그중에서도 정말 슬픈 이별이 바로 그 주식 종목과의 슬픈 이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나 정말 지금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할 때 네. 이런 이별의 아픔이 계속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주식 종목 말고 이렇게 남친과 헤어졌을 때
그럼 또 어땠어요? 마음도 아프고 네. 주식 종목 헤어졌을 때처럼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정말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는 네. 어떤 것과 이별하든 정말 그쵸. 여기저기 몸이 마음이 다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제가 말하기 편하게끔 우리 수민 씨가 대답을 해주셨고 네. 이번에 얘기할 거는 우리 수민 씨 MBTI 유형이 F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공감을 좀 잘해주잖아요. 네. 뭐 어쩔 때는 나 이제 공감하기 싫은데 뭐 나 이거에 좀 이입하기 싫은데 할 때 네. 있지 않아요? 또 MBTI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MBTI가 또 반반이에요. 아, TF. 그래요? 공감하고 또 이성적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 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공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을 많이 쓰게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까지 해서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논문에 따르면요, 이 타이레놀이 이별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느끼는 공허함에 고통까지도 좀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감 능력을 좀 떨어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 이 연구에서 실험자에게 1000mg의 타이레놀을 복용시키고 공감하는 것을 좀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비복용 실험자보다 긍정적인 일에 오히려 덜 기뻐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일에는 덜 슬퍼하는 모습도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사회적인 공허함이나 헤어짐의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참 많이 아프지만 이럴 때 타이레놀 찾는 것보다는 한번 굳건히 견뎌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이 아스피린보다도 굉장히 빨리 발명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출시는 아스피린보다 한참 뒤에서나 됐다라고 합니다. 출시되고도 한 독일의 의사가 아세트아미노펜은 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피린의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이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촌격인 페나세틴이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었죠. 그렇게 1950년이 되어서야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실험을 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을 쥐에게 대량 복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아스피린의 부작용이 결국에는 사회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심각한 부작용을 따르는 건 물론이고 이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또한 이 페나세틴은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타이레놀의 장점은 부각되어지게 됩니다. 타이레놀 장점 어떤 게 있죠? 위장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저희 공복에 타이레놀 드셔도 됩니다 하는 고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타이레놀이 아스피린과 페나세틴과 비슷한 효과를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이 성인용으로서의 진통제 타이레놀은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경제 상대인 아스피린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린이용 마시는 타이레놀만 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50년대 우리 많이 봤죠. 존슨앤존스사에서 이 기업을 맥닐의 회사 맥닐 레버토리즈를 사들이면서 타이레놀은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떠올랐냐면요. 이 타이레놀을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아스피린을 피해 다녔다면 오히려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부각시키고 까내리면서 타이레놀이 더 좋다 이것들을 좀 강조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타이레놀의 용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500mg으로 확 대폭 늘리면서 엑스트라 스트렝스까지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타이레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82년 9월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은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타이레놀, 이 존슨앤존슨사 그냥 뭐 물러나지 않겠죠.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라는 지점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먹고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거는 완제품에서 분명히 독성을 탔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공장에서 나온 다른 제품이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이 자체의 알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제임스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서사를 좀 이야기해드리자면 5살 난 딸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아이가 수술을 받고 봉합사가 풀리면서 사망을 합니다. 이 봉합사의 모기업이 바로 존슨앤존슨이었던 건데요. 바로 그래서 제임스 루이스가 이에 보복을 하고자 이 사건을 벌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제임스가 결국에는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잘 구할 수 있는 이 타이레놀 많은 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 술 드시고 머리 아프다고 타이레놀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타이레놀이 굉장히 부작용이 낮은 건 맞는데요. 간독성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술을 드셨거나 간에 좀 취약한 약을 먹고 있을 때에는 타이레놀을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에 정해져 있는 양 8정 이상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국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판매 자체도 편의점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에게 8정 이상을 판매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타이레놀이 굉장히 더 익숙해졌던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레놀에 대한 사랑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진단 키트가 우리 다시 코로나와 함께 부상하는 것처럼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 분명히 우리 사랑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이 어떤 기업이 타이레놀의 이 수혜를 가져갈지 요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얼마 전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죠. 유한양행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얀센과 신약 개발 계약을 중지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좀 세이브할 수 있었고 거기에 HIV 신약 개발로 인해서 지금 신약 개발이 된 건 아니지만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 타이레놀의 관련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기는 했지만요. 이 외에도 비만 치료제나 신약 개발로 주목을 해봐도 좋을 법한 그런 기업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매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기업 부채 또한 100% 미만으로 거의 없는 수준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유한양행의 청신호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타이레놀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타이레놀이 어떻게 했고 존슨앤존슨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업을 살렸는지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에는 유한양행까지 저희가 끌고 왔습니다. 이 부분 많이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수민 씨, 이 시간 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수민 씨 또 어떻게 아무래도 보셨나요? 오늘 타이레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네. 주원 씨 시간을 통해서 타이레놀의 이런 부수적인 기능까지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별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타이레놀에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됐던 것 같은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이별의 통치약으로 맞죠. 이런 타이레놀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주원 씨는 이별하셨을 때 이렇게 타이레놀 이용할 생각이 생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고 별로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상 뭐 타이레놀까지 뭐 필요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란 씨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에 네. 세란 씨 아니죠? 죄송해요. 그럼요. 이거 타이레놀 다시 찾는 거 아니시죠? 그럼요. 죄송해요. 머리가 스트레스 아픈데요. 받으시면 안 돼요. 수민 씨거든요. 아, 네, 수민 씨. 네. 어쨌든 요즘 수민 씨 컨디션 안 좋을 때도 많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타이레놀 많이 찾으시나요? 아무래도 타이레놀이 말씀 주셨듯이 부작용이 없다고도 하고 빈속에 먹어도 불편함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이 타이레놀 2알 사가지고 어. 2알씩 꼭 털어 넣고 아프지 어. 않기를 기도를 해보는데 네. 또 이 타이레놀이 효과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타이레놀 아플 때 찾아보면 네.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면 힘이 되는 약이 아닌가, 항상 어.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상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수민 씨가 참 동료로서 네. 저의 힘듦을 공감해주고 이렇게 착하고 이런 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네. 이렇게 타이레놀 과다 복용하다가 이제 공감력이 막 떨어져가지고 제가 힘들어질까 봐 그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수민 씨 오늘 굉장히 유익하셨죠? 그럼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특별한 모멘텀은 부재한 상태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한 번씩은 품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 제약 바이오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투자 의견에 인사이트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